그래서 강의 전반부는 요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저 시험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확실성 위험 정보에 대해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되게 이제 지금 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약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접근 방식과 약간 다를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은 좀 다소 복잡합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흥미진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험 깊이가 어떻게 상품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위험 깊이라는 그 성향이 어떻게 이런 위험 깊이를 없애주는 상품을 사람들 구매를 합니다. 보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 시장 모델까지 연결을 해서 보험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까지 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의 거래를 통해서 위험을 사는 측이 있겠죠. 위험을 파는 측이 있을 겁니다. 서로 위험을 사고 파는데 위험은 당연히 비재화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프라이스를 붙여서 팔아요. 약 쓰레기 같은 거죠. 쓰레기도 사실은 쓰레기 업체한테 주는 거니까 걔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본다면 팔는 거잖아요. 단 이제 돈을 들이면서 팔죠. 네거티브 프라이스를 붙여서 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위험의 거래를 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재미나게도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도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둘의 수익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편익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정보제라고 부를 때 정보랑은 약간 다르고 이제 알고 있는 거, 인포메이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야기하는 부분들,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어서 이 파트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위험, 리스크다. 일단 사실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랜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하철이 갑자기 뭐 전기가 끊겨가지고 멈춰서 지각을 한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질병이나 화재, 뭐 내가 투자한 기업이 파산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결정론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때 그 사고 난 차가 거기 주차장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주사위를 던져도 던지기 전에는 1부터 6까지 뭐 6분의 1의 확률로 랜덤하게 나타나는 거라고는 하지만, 만약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인가 확정이 되죠. 돌고 있는 그 각도가 절묘하게, 야,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돌렸으면 6이 아니라 3이 나왔을 텐데, 뭐 이런 거까지 생각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결정론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이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뭐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지 확실하게 모르겠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이 불확실한 사건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 있죠. 내가 뭐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네거티브한 사건이 불확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에는 리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 리스크는 그냥 뉴트럴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또를 맞는 것도 리스크다, 일종의. 그 네거티브한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확실한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걸 통칭해서 리스크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우리는 리스크를 네거티브한 사건 쪽에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에 보면 이제 장수하는 것도 리스크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를 하게 되면 오래 사니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리스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적으로 되게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다. 너무 오래 살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기대 수명만큼만 살 걸 생각하고 재무적인 플랜을 짜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살아버렸어. 150살까지 살았어. 이러면 이게 반가운 일이냐? 재무적인 측면에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소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생명보험 가입한 상담을 하면서 그 보험 설계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인공이 되게 씁쓸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구만 이러면서 씁쓸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리스크는 결국은 그 금전적 손실이나 이런 다양한 코스트를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리스크에 직면한 자신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게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유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거티브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서 논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상의 사례니까 실제 수치는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어떤 집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연간 10%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훨씬 낮은 값인데 너무 낮게 하면 그래프가 그리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확률을 약간 높였습니다. 그리기 좋게. 두 가지 상태가 존재 가능하죠.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심플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화재가 나면 난 거고 안 나면 안 난 거야. 실제로는 화재가 나다가 진화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중간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안 따지고 남은 다 타버리고 아님 말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90% 확률로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 비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나게 되면 10% 확률로 1억 원의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률 변수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확률 변수란 놈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형을 만들면서 다뤘던 변수랑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어서 실제 수학에서도 이 확률 변수 다루는 학문을 통계학이라고 부르죠. 통계학과 일반 수학은 좀 괴리가 돼 있어요. 수학과랑 통계학과가 따로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수학과가 있는데 통계학과가 따로 있어요. 수학과에서도 다룰 법도 한데. 게다가 단대까지 다르죠. 단과대까지. 아무튼 이 확률 변수라는 놈은 불확실한 것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답을 몰라요. 확률 변수에는 숫자인데 확률 변수는 사실은 이름을 잘못 줬는데 사실 얘는 펑션입니다. 함수예요. 함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숫자로 나열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넘버링, 인덱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확률을 부여해요. 그걸 확률 변수라 부르니까 그 이벤트와 그의 확률의 관계를 모아놓은 그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함수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일단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x라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학을 풀 때 그 놈은 특정한 값을 가지면 가졌고 아님 말고 이런 거죠. 그래서 x는 3이다라고 하면 그냥 3이야 라고 하는데 확률 변수 x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웃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두 가지 상태가 있죠. 화재가 난다 안 난다. 난다 안 난다에다가 각각 인덱스를 매기고 그 확률이 화재 안 난다는 90%, 화재가 난다는 10%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인덱스는 계산하기 좋게
손실액 같은 이 경우는 손실액을 두는 게 편하죠. 그래서 빵과 1억 원, 마이너스 1억 원 이렇게 두 개를 두고 거기에 각각의 90%, 10% 이렇게 매겨 놓는 겁니다. 즉, 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그 사건 각각의 확률을 열거해 놓았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라면 이 상황이 알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정보를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날지 안 날지 몰라. 근데 화재가 몇 퍼센트 확률로 나게 되면 손실액이 얼마고 몇 퍼센트 확률로 안 나면 손실액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주사위 1부터 6까지 눈금 있는 주사위야. 던지기 전이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얼마가 나올지는. 하지만 1이라는 사건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고 2라는 눈금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던지다가 뭐 깨졌다든가 주사위가 박살났어.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늘려면 늘 수 있습니다. 마치 안 내면 지는 거로 가위바위보에서 룰을 익셉션 룰을 정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사소하니까 빼버리자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런 확률을 함수로 기술하게 되면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아웃컴이랑 만약 그 확률을 함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으면 이건 또 어나더 함수입니다. 확률 변수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와 그걸 하나의 펑션으로 기술할 수가 있다면 그걸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르고 아니면 그 열거해도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벤트랑 그 확률 간에 수치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거하는 걸로 기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예를 몇 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출석부에 이제 25번째 수강생이 존재하겠죠. 그분의 키는 정해진 값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수강생 리스트에서 한 명을 랜덤하게 찍어서 그 사람의 키를 이제 측정한다고 하면 그 값은 얼마일까? 자, 아직 랜덤하게 찍기 전이니까 누가 찍힐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다. 이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될 확률이 각각 n분의 1일 거고 뭐 70명 수강생이라고 하면 70분의 1일 거고 그 각각의 키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분의 1 곱하기 그 학생의 키. 그러니까 인덱스 첫 번째 학생의 키 그리고 그 학생이 선택된 확률 70분의 1. 그러니까 마치 주사위 눈금처럼 각 학생의 키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각 학생이 골라질 확률이 7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게 확률 변수입니다. 그럼 내가 부르기 전이라면, 아직 그 이벤트를 시행하기 전이라면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확률 변수를 다루면 어떻게 다루느냐? 다양하게 다루는데 언제나 맨 처음 언급되는 것이 이 기대값입니다. 일종의 센츄럴리티 메저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확률 변수가 있어. 근데 막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로 확률은 나열돼 있잖아. 이걸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때 자연스러운 숫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대값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던 출석부의 학생을 임의로 선택해서 이제 키를 잰다고 한다는 그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그럼 그 사건의 숫자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숫자가 제일 적당할까요? 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키의 평균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평균이 나와요. 왜냐하면 70분의 1 곱하기 각 학생의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 불확실한 사건의 그 평균 같은 개념입니다. 확률적인 평균 같은 개념이에요. 로또다. 로또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죠. 1등 당첨 확률이 뭐 800분의 1이고 2등은 몇백만 분의 1이고 800만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등은 뭐 몇백만 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당첨금을 이제 그 확률 변수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기대값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 로또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한 40% 될라나?
근데 그런 걸 기대값이라고 부르죠. 평균적으로 얻어질 것 같은 값입니다. 근데 그게 꼭 실현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사위 같은 경우 해보면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3.5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3.5에 베팅하시면 큰일 나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값이니까. 기대값은 그냥 기대값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특히 이산적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확률적인 의미에서 평균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수강학생의 이제 키를 랜덤하게 찍어서 측정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확률이 다 n분의 1로 동일하니까 pi 부분이 이제 n분의 1로 통일되면 이건 상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빠지고 결국은 모든 학생 키를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 키가 돼버리죠. 그래서 평균도 일종의 확률일 수 있는데 이건 특정한 경우의 확률입니다. 모든 이벤트의 확률이 동일할 때 사실은 확률 변수의 평균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해서 제가 되게 좋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절판이 돼버려서.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도서관에 있으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통계학의 피카소 누구일까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전신으로 천재들의 주사위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둘 다 원서가 같아요. 레이디 테이스팅 티라는 책의 그 번역서입니다. 살스부르 데이빗 살스버그 아무튼 이 양반이 쓴 책인데 통계학자예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통계학이 원래 인간이 말이죠 불확실한 걸 다룰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 행동의 비합리성 논할 때 많이 예로 드는 게 확률적 사건에 대한 인간 행동이 비일관적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카너먼 같은 이제 행동경제학의 대가들도 자신의 제일 유명한 연구들은 결국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인간들한테도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론 같은 거 할 때 사실 직관의 도움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할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게 사고 실험인데 그런 거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근데 이놈의 통계학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직관의 세계를 떠나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직관의 영역 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몇 개 소결론들은 직관적으로 당장 도출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보도록 하고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 잘 읽어서 지인들 만날 때마다 추천하곤 했는데 인기가 없는지 2011년 책인데 벌써 절판이 됐어요. 아무튼 근데 원서는 여전히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되게 인기 있는 책인데 유독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더 통계학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수학 없이 또 통계학자들 쓰면 수식 하나라도 늘려고 어떻게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거에 능통했으면서도 그걸 전부 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그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서 화재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화재 상황의 기대값은 얼마일까? 이제 여기에 라지 F라는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가능 상태를 1번 1억 원, 2번 빵원인 케이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는 스테이트 1일 때 10% 그리고 스테이트 2일 때 90%로 열거돼 있고 그럼 기대값은 1억 원의 10% 곱해서 빵 곱하기 90%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빵이니까 여기 지워지니까. 즉 기대 손실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화재로 인한 기대 손실이.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매년 1,0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잠깐만 가끔씩 1억이 나간다는 거니까 그럼 1억을 챙겨놓을까? 펀드로 하나 구성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쓸 수 있게. 그러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그 돈은 아무 때나 화재 났을 때 들이부어야 되는 거니까 1억 원은 어디 가지 못하고 묶여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 저축예금 같은 데 넣어놔야 돼요. 뭐 어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말은 결국 수익성이 낮은, 그러니까 자유저축예금통장 같은 수익이 낮은 대신에 유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손해죠. 1억을 재테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만큼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의 비용을 암묵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배웠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익숙하죠. 그래서 뭐 그럼 1,000만 원씩 좀 축적을 해둘까? 어차피 기대 손실액이 1,000만 원이니까. 하지만 내가 한 3,000만 원 정도 쌓아놨는데 그때 화재가 나면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뚜벅뚜벅 보험 설계사가 걸어와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1,000만 원씩을 매년 주시면 당신이 화재가 날 때 손실액을 무조건 즉시 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제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겠죠? 10%의 확률로 1억을 손실 보거나 아니 90% 확률로 빵원의 손실을 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보험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매주 확정적으로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렇죠? 보험금으로.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무조건 그 화재는 없는 셈 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원래 화재가 나면 실제로는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마찰비용인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1억 원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고로움, 화재가 나서 하룻밤 설친다든가 뭐 이런 별을 자잘한 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합친 거예요. 즉 내가 화재가 났는데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랑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보험사랑 계약함으로써 그냥 그 1,000만 원씩만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 일도 없고. 즉 불확실성이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0만 원짜리로 그냥 불확실성을 팔아버린 거예요. 연 1,0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수락해야 됩니다. 굉장히 유리한 보험 계약이에요. 그 보험사는 이득도 안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포인트를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비용, 그러니까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의 그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공정보험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서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즉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케이스입니다. 최대 편익을 얻는 케이스예요. 정말 손해보는 게 없이 불확실성은 사라져버린. 왜냐하면 연간 1,000만 원 나가지 않냐? 명시적으로 나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암묵적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얻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왜 그런 지금 말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쭉 해보려고 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얼핏 들어보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이제 구별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기대자가 수식어로 붙는 것들은 전부 expected value 있죠. 아까 그 확률 변수 얘기할 때 그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기대소득이라는 것은 아까 계산한 그놈입니다. 자, 이제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손실액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원래 1억을 버는 사람인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그 해 소득은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90% 확률로 1억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가 90% 확률로 안 날 거기 때문에. 하지만 10% 확률로 화재가 나면 나는 내 연봉을 고스란히 다 그 화재 복구 비용에 사용해야 되죠. 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확률로 빵원이거나 90% 확률로 1억이 되는 사건이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텀이 바뀌었으니까,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야기도 바뀌어지죠. 이 사람의 기대소득은 9천만 원입니다. 사실은 그냥 자신의 연봉에서 기대손실액을 뺀 거 똑같은 계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뭐 상품 소비로 유틸리티가 발생한다고 안 보고 그냥 소득액만 가지고 유틸리티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효용을 소득에서 얻게 되는데 그럼 빵원에서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도 있고 1억으로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도 있고 9천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대소득 효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대소득은 9천만 원이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기대소득 효용은 9천만 원에 해당하는 효용이 될 겁니다. 요걸 일단 키핑을 해둬요. 기대소득 효용. 그 다음에 기대효용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이거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뭐가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오죠. 소득자만 뺐는데 결국은 이 화재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란 측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달라요. 이거는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의 효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랑 안 났을 때. 즉 화재가 나면 빵이니까 내 소득은 빵원이니까 빵원의 효용. 그 다음에 화재가 안 났으면 1억 원의 효용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얘기하면 기대소득 효용은 소득의 expected value의 유틸리티인데 기대 효용은 보시다시피 expected value가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 소득이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0.1, 10% 확률로 화재가 나면 난 빵원의 유틸리티를 얻으니까 유빵이 되는 거죠. 더하기 90% 확률로 유 1억 원이 되는 거죠. 수식으로 보면 둘이 다르죠. 두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 아주 유니크한 한 케이스에서 이 두 값은 동일해지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내가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그냥 내가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일 때, 기계 같은 인간일 때, 그러니까 난 리스크가 뭐 그냥 확률론적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만 이 두 개가 동일해요. 나머지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편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험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형체계를 생각해 보시면 소득이 빵원부터 지금 1억 원, 1억 1천만 원까지 나열이 되어 있네요. 이 상황에서 토탈 유틸리티를 검토해 보면 빵원일 때 빵, 1일 때 32, 2일 때 62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을 보시면 마지널 유틸리티를 봤을 때 계속해서 감소하죠. 이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관찰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되는 게 만약에 내 연봉이 2천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연봉이 1,000만 원 올랐어. 와우, 기쁠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신날 거 아니에요. 연봉이 2천만 원이었던 사람이 3천만 원 됐으니까. 근데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억 1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연봉 액수가 증가했지만 이 사람이 기뻐한 정도는 이 사람이 기뻐한 정도보다는 강하지 않겠죠.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아니면 나는 1억이어도 마찬가지로 기쁠 것 같은데? 그러면 빌 게이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막 몇 조야. 막 그런데 몇 조 1,000만 원이 됐어. 그래도 정년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됐을 때보다 기쁠 거냐?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한계 효용 체감한다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그게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관철된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이게 되게 보편적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서 보편적인 효용체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용체계를 가지면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정 없이.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효용체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리스크를 싫어하는 효용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세 포인트인데, 하나는 여기 화재 났을 때 0포인트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1억을 얻을 때고, 그 다음에 확률적인 기대소득을 얻을 때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포인트. 여긴 지금 마크가 안 돼 있는데 이 포인트, 이 세 개 포인트가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 효용의 특징은 한계 효용을 체감하는 것이고, 이 한계 효용 체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토탈 유틸리티와 마젤 유틸리티 커브를 일단 그려볼게요. 토탈 유틸리티는 아까 그냥 그 표를 쭉 그린 거예요. 가로축에 소득 나열하고 세로축에 유틸리티 나열해서 그리면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컨케이브한 게 나오는데, 이거야 뭐 우리 생산함수 때도 봤고 많은 경우에 봤던 모양새죠. 마지노 유틸리티는 당연히 감소함수겠죠. 자, 이 패턴을 일단 기억해 두고, 기하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컨케이브하다, 위로 볼록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이제 복잡한 그림 한번 그림으로서 나타낼 건데, 그 전에 일단 마크를 해둘 부분이 두 부분. 내가 평상시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두 개잖아요. 지금 로우 스테이트와 하이 스테이트, 혹은 굿 스테이트와 배드 스테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굿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죠. 좋은 상태에서는 이 상태가 될 확률이 90%죠. 나는 이만큼의 효용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배드 스테이트, 즉 화재가 났을 때 소득은 빵이고 그때 나의 효용은 이만큼이야 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그러면 내가 기대 수익을 얻는다면, 기대 소득인 9천만 원 얻는다면 그때 효용도 있겠죠. 이 효용값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진 유틸리티 때도 내가 평상시에 소득을 얻으면 그때 한계 효용을 갖고 있을 거고, 화재가 났을 때 소득은 또 다시 한계 효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한계 효용 차이 소득이 낮을수록 높다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게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차트인데요. 나 평상시 소득 1억 원을 얻었을 때 그때의 그때 230입니다. 표를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효용은 제로예요. 자, 그 상황에서 기대 소득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때 효용은 216이거든요. 9천일 때 그 표 부분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대 효용을 계산해 보세요. 소득의 기대 효용. 그러니까 10% 확률로 빵 더하기 90% 확률로 230 해서 계산해 보면, 즉 0.1 곱하기 빵 더하기 230 곱하기 0.9는 207이 나오는데, 이게 216보다 낮네. 그런데 기대 효용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이 화재라는 불확실한 사건 하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기대값이죠. 근데 이거 기대 소득의 효용은 사실 달성할 수 없는 상태죠. 이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보험사랑 계약을 맺으면 이 상태가 된다는 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손실 없이 207인 효용을 216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만 함으로써, 보험사랑. 사실 이 차이가 바로 내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느끼는 디스 유틸리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이 저쪽 너무 쏠려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그냥 확률을 반반이라고 보고, 그러면 좀 더 그림이 잘 나오거든요.
그냥 여기 가로축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도 좀 더 볼록하게 만들었죠. 이 볼록한 게 좀 세고, 지금 확률은 반반으로, 원래는 90% 10%에서 9대 1로 내분했는데 지금은 그냥 반반 정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반반 내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학적인 그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이걸 아까 그림에 이제 엄밀하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트 1, 2가 있는데 여전히 스테이트 1은 굿 스테이트고 스테이트 2는 배드 스테이트고 지금 확률은 반반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도 기대소득이 있겠죠. 기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스테이트 2를 확률에 대해서 내분하면 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1대1이다라고 하면 1대1로 내분하면 되고, 아까처럼 9대1이다라고 하면 9대1로 내분하면 돼요. 그 값이 이제 기대소득이 될 거고, 아니면 손으로 계산해서 표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대소득의 효용은 이 값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기대효용은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느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은 기대효용은 각각 스테이트 1, 2의 효용을 해서 내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내분해도 되고, 여기서 1대1이니까 1대1을 내분해도 되고, 아니면 요 스테이트와 요 스테이트 직선을 그은 다음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는 그 기하학적인 법칙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라인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으로 이어지면 이게 그 동일한 비율로 내분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셨죠? 기대효용. 그래서 기대효용을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기대소득 효용과 기대효용의 차이가 요만큼 길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 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내가 불확실한 상태로 인해 느끼는 디스유틸리티의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면 결국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이 효용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직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그 차이를 안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효용 체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불확실한 상태를 더 좋아하는 게 돼요. 카너먼과 츠버스키가 이제 밝힌 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보험을 산다. 왜? 리스크를 싫어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로또를 사기도 한다. 왜? 리스크를 좋아하니까. 라는, 뭐야 이거?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어떤 때는 좋아하고 어떤 때는 싫어해?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를 사면서 보험을 듭니다. 뭐지 이거는? 리스크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기존의 이 이론으로는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나중에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의 모형은 바로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고, 이게 이제 유틸리티고, 이걸 뭐 달러로 본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손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득. 그래서 이득에 대해서는 리스크 어벌스한데 손실에 대해서는 리스크 시킹한다. 이 그림 보세요. 이거 그려서 우리 똑같이 하면 내려가요. 리스크 있는 게 더 여기 있는 걸 완전 반대 상황이 돼버려요. 기대소득 효용이 더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모형 만드는데 11년이 걸리죠. 그 퍼즐을 푸는데. 근데 이걸로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차트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걸 배우시기 전에는 이걸 봐도 아무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쪽이 이제 로또를 설명하는 거고 이쪽이 보험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다시 이제 이 보험으로 돌아와서 기대소득의 효용이 언제나 기대효용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효용체계인 한에서는 언제나. 따라서 이걸로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 기대효용은 결국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기대값이고, 기대소득 효용은 확실하게 기대소득을 제공받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거예요. 즉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불확실성을 제거했을 때, 즉 기대소득 효용은 불확실성을 제거했을 때 효용이니까 지불 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바로 여기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개인의 그 효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근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의 유틸리티 펑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멜이라는 애고 하나는 댄인데, 멜은 좀 평탄한 편이죠. 좀 직선에 가깝지만 약간 위로 볼록하고, 얘는 위로 심하게 볼록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기뻐하고,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벌고 나면 그 기뻐한 정도가 덜한데, 얘는 일정하게 기뻐해요. 연봉이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 더 벌어도 와 하고 기뻐하고, 1억일 때 1,000만 원일 때 와 하고 기뻐하는. 근데 얘는 와 기뻐했다가 기뻐하고,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면 둘이 그 위험 깊이도가 달라요. 이 직선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두 명 다 직선 그려보고 아까 봤던 기대 효용과 기대 소득 효용의 차이를 보세요. 당연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멜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댄이는 되게 커요. 만약 이 둘이 보험을 이런 화재 상황에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10% 확률, 90% 확률로 처해 있으면 댄이는 훨씬 이 보험을 들고자 안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을 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증가폭이 엄청 크거든요. 반면 멜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면 할 거예요. 마지널 유틸리티로 보면 이 차이가 클수록 마지널 유틸리티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멜 같은 애 같은 경우는 되게 완만하게 감소하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직선이다? 그럼 얘는 수평선이 돼버립니다. 클릭이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개별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일단 취향 차이가 하나 있겠죠. 불확실한 걸 되게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들이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불확실한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에 들 유인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보험에 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드는 게 맞냐.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보험비가 되게 높거든요. 어머니 불안감을 보면 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마음의 평화를 얻지 않았냐. 그럼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빈곤할 때랑 부유할 때 위험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가난할 때는 위험 선호도가 약하고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래. 위험 깊이도가 크고요. 부가 높을수록 위험 깊이도가 낮아집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정말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도박 딜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 실험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5천만 원을 너는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홀수가 나오면 네가 나한테 5천만 원 줘야 돼. 자, 딜하자. 이런 대부분 안 받거든요. 근데 기대값으로는 제로니까 완전 공정해요. 왜 안 받냐면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의 빌 게이츠 같은 부를 갖고 있어.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스케일을 낮추면 빌 게이츠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액수가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1,000원? 아니면 5,000원? 이런 되게 푼돈으로 한다고 하면 하죠. 해볼 수도 있죠. 뭐 해볼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신의 부에 비해서 액수가 되게 작으니까 그때는 되게 그 베팅하는 그런 뭐랄까 위험 깊이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 깊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단 베이스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보험. 즉 보험료는 기대 손실액에서 기대 손실액을 가지고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아까의 보험은 기대 손실액이 1,000만 원이었고 실제로 그냥 나한테 그 1,000만 원을 줘봐. 그럼 너한테 리스크를 없애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요. 이게 최소 금액입니다. 여기에 알파가 덧붙여지는데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기대 손실액 이상의 돈을 지불할 유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즈는 얼마냐? 아까 그렸던 그래프에서 그걸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불확실성에 처한 사람들이 보험료로 낼 수 있는 willingness to pay와 보험사가 생각하는 willingness to accept의 사이에,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을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존재하겠죠?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불공정 보험, 즉 알파가 덧붙여진 이 보험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죠? 뭐가 더 그려져 있어요? 여기 라인으로부터 다시 수평선이 나오고 있죠? 기대 효용에서 수직선을 내렸죠,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대 효용을 얻을 때 내가 만약에 확정적 소득을 얻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효용의 소득값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이게 소비자가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이게 공정보험료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정보험료거든요. 기대손실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를 안 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내버렸어. 그래도 삐까삐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정 손실, 그 불확실성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만큼을 보험료를 내서 리스크를 없앴어. 이게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이만큼 보험료를 내서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보세요. 자, 이 경우에는 이만큼의 이제 이득을 얻죠. 근데 내가 보험료 이만큼 내면 나는 원래 화재가 나기 전에 효용을 이만큼 얻었는데 보험료를 내고도 이만큼 효용을 얻었으니까 결국은 효용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상황이 똑같아졌죠. 다만 이 기대 효용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얻는 효용이고 이거는 확정적으로 얻는 효용이라는 점만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총 효용의 측면에서는 같죠. 결국 이 사람은 보험료를 맥시멈 여기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내게 되면 효용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에 안 가입할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사이값, 요 사이즈가 결국 알파의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이 어딘가에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건 이제 협상력에 달렸죠. 보험사와 개인의.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 성사 가능한 보험료 프리미엄의 범위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정보험료예요. 이 사이즈가. 그렇잖아요. 기대 손실액이니까. 내가 원래 사건이 없으면 이만큼인데 배드 이펙트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 손실액이거든요.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여기에 이만큼이 붙을 수 있어. 근데 이 중에 사이 어느 값인지는 둘의 협상력에 달려 있어.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둘 다 어느 정도의 편익을 얻습니다. 보험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개인의 편익은 여기서 얼마인지 알겠죠? 요 차이만큼은 얻겠죠. 그리고 그럼 보험사는 뭘 얻느냐?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험사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은 위험 기피도가 이만큼 굴곡이 진 사람인데 아까 멜 같은 애처럼 수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되게 그 위험 기피 성향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일단 다시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전히 베이스 라인은 똑같아요.
요 사이즈는 똑같거든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공정보험료 베이스는 똑같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심하게 굽은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그러면 똑같은 개인이라도 자기가 부자일 때랑 가난할 때랑 부자일 때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어떤 거냐? 여기서는 굴곡이 심하죠. 여기서는 평탄해지니까 만약에 내가 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굿 이펙트랑 배드 이펙트가 이 사이에서 놀아. 여기서는 굿과 배드가 이렇게 놀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얘 부유할 때 구간의 성격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전체 내가 가능한 모든 케이스까지 다 검토했을 때는 엄청 부자면 여기서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직선에 가까운 모양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더 부유할 때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한 성향에 수렴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공정보험료보다 높다 할지라도 보험으로 인해 감소하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편익 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그 안에서 보험 구매자는 보험료 지출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덧붙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보험 산업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보험 산업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보험 구매자의 위험 기피 성향이 클수록 높죠. 위험 기피 성향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험을 일단 인지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나한테 화재라는 게 날 수가 있었어? 이러면 아예 화재보험 고려도 안 할 텐데 화재가 나면 이런 나쁜 점들이 있구나. 아이고 이런 처참해라. 나한테도 날 확률이 0.1%나 되는구나. 인식해야 이제 보험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보험 광고들을 보면 리스크를 강조합니다. 리스크의 존재. 그래서 막 아이가 와 하고 그네 타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있는 거죠. 특히 안보험 같은 거 보면 확률론적으로 좀 지나치게 뭐랄까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죠. 뭐 모든 인간의 37%가 암에 걸립니다. 연령 컨트롤 안 한 거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 연령대로 암 발생 확률로 정확히 매겨서 이제 암보험 가입 권유하면 하기 싫어질 정도로 그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37%는 전 연령대 평균이니까 이거는 정말 원래 노인이 되면 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일종의 세포 복제 오류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래 살수록 그 확률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체적인 정보 중에 일부를 흐리고 팩트긴 하지만 좀 더 사람들이 더 위험하게 느낄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도 방금과 같은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걸 더 심하게 굵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 산업이 그냥 사기다라고 보는 입장도 틀린 입장입니다. 야, 얘네들은 그냥 소비자 현혹시켜가지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나쁜 집단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사를 없애버리면 되죠. 보험사는 있는 것이 확실하게 편익을 증대시킵니다. 보험산업은 그래서 위험을 거래를 함으로써 즉 위험을 사들이죠. 리스크를 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하죠. 나한테 나쁜 건 확실해. 그래서 사줘서 고맙긴 한데 쟤네들은 사서 뭐하지? 사들이면 얘네들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미나게도 위험은 대량으로 사들일 경우에 위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풀링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분산 투자랑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험 판매자가 어떻게 편익을 얻는지 지금까지 봤어요. 그렇죠? 위험을 그렇게 보험 구매를 함으로써 없앤다면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보험료 이상의 지불이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보험 공급자는 어떻게 이득을 얻냐면 엄청나게 많이 리스크를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그 계약을 한 명이랑 체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랑 체결할 거라는 거예요. 10% 확률이니까 거의 맨날 보험사에 전화가 오겠죠. 저희 집 불났어요. 1억 주세요. 그런데 그 전화 오는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겠죠. 10%니까 만약 10,000가구랑 보험 체결했다면 매일 한 1,000건 정도가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확 나고 나갈 돈이 확 늘어났다가 안 늘어났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그냥 매일 어느 가구인지 모르지만 고객 중에 1,000명 정도 내외가 계속 그 1억 원을 요구하니까 그냥 매년 1,000만 원 정도씩이 나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나가면 리스크가 아니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져요. 즉 대량 거래를 통해서 리스크를 없앱니다. 리스크를 사들이지만 그 리스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날 확률이 독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각자 이제 신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얘가 5명의 보험 소비자, 5명의 보험 공급자가 있어요. 그리고 화재 날 확률이 10%고 화재 시 손실이 100만 원이다라고 좀 숫자를 바꿨어요. 손실의 기대값은 10만 원이니까 보험 계약은 연 10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납입할 때 1년 안에 화재 발생 시 100만 원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보험료 10만 원 플러스 알파겠죠. 이걸 내고 10% 확률로 화재가 발생 시 100만 원을 받거나 90% 확률로 빵원을 받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속 나가요. 그냥. 이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X의 비용을 내고 즉 1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내고 화재랑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보험 수요자의 위험 기피 성향으로 인해 수요하고 싶은 마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기대값인 10만 원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나는 지불 용의가 있어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불 용의 금액을 만들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는 애가 멜 같은 애고 아까 그 되게 직선 같은 효용함수를 가진 애고 얘는 엄청 많이 굴곡이 져 있는 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중간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지금 이 10N은 완전히 리스크 뉴트럴한 애죠. 공정보험료 아니면 가입 안 할 애니까. 나머진 그거보다 높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수요시장,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 상태면. 만약에 보험료가 $40다라고 하면 수요량이 몇이겠어요? 그렇죠. 얘랑 얘만 사겠죠. 이런 식으로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량을 쭉 나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리면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한 거 눈치채신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극초반에 수요 곡선 도출할 이름까지 똑같아요. 윌링리스 투 페이까지 오면 그 다음의 단계는 이후 단계 똑같거든요. 완전히. 근데 보험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는 보험료 X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만 원 플러스 알파죠. 이걸 받는 대신 10% 확률로 100만 원 지급하거나 90% 확률로 빵원 지급하는 거래인데 확률론적 이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수랑 거래하게 되면 공급자 위험 여기서는 풀링 얘기 안 나오는구나. 이건 여기서는 지금 1대1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득의 측면을 뭘 보는 거냐면 어쨌든 기대값이 10만 원인데 10만 원보다 10만 플러스 알파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10만 원 확 나가 100만 원 확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막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전체로 내서 내가 받은 돈 대비 얻은 수익을 계산해 보면 그 플러스 알파만큼의 확률론적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보험 공급자의 공급 용의를 보게 되면 이제 10만 원 제일 10만 원보다 낮게 공급할 수는 없고
10만 원 이상일 텐데 이 10만 원이 공정보험료니까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일 윌링스 투 업셋도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험사마다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험사까지는 안 갑니다. 아까 풀링 얘기했었는데 제가 뒷부분에 나온 걸 앞부분에 당겨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중고거래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위험 깊이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 깊이 성향이 낮은 사람은 위험 깊이 성향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리스크를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에 따라서 이제 보험 가격, 윌링리스 투 억셉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공급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둘의 균형은 결국 이 경우에는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죠. 그래서 보험료는 25에서 3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개인 간 보험 거래 사례를 아까 방금 본 거예요. 제가 아까 보험사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좀 실수한 겁니다. 뒤에 그 다수 거래 얘기, 풀링 얘기는 뒤에 나오네요. 다양한 위험 깊이 수준이 있을 때 이제 위험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사고자 한 사람은 보험 계약을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없애고 싶어라고 하면 그 보험 계약을 사들이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리스크가 위험 깊이도 높은 사람한테선 떠나죠. 왜냐면 팔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위험 깊이 낮은 사람들은 사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위험들이 몰리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크라는 이 비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갖고 있게 되고 그거를 덜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보험사들은 리스크 깊이도가 낮으냐? 아닙니다. 보험사도 위험 깊이도는 높아요.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리스크를 사들이게 되면 다수를 사들이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풀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즉 보험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감안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를 연결될 수 있죠. 보험사가 크면 클수록 이 성향이 강해지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보험사가 클수록 이 풀링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 즉 인크리징 리턴 투 스케일을 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대부분 소수의 큰 보험사들이 존재하죠. 마켓에 보면. 짜잘한 작은 보험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전당포처럼 보험사가 존재하지 않고 보험사가 있게 되면 되게 대규모로 존재하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 계약을 보세요. 만약 화재 보험을 한 명이라 하지 않고 두 명이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재가 빵 건 날 확률, 한 건 날 확률, 두 건 날 확률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한 번도 안 나거나 죄다 나는 확률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화재 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2개, 3개, 4개, 5개 쭉 해보시면 점점 그런 확률이 나타나게 되죠. 여전히 기대 수익은 똑같아요. 보험료인데 기대 수익은 차이가 없지만 리스크는 달라져요. 한 명 계약과 두 명 계약을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한 명이랑 계약할 건 이거 액수가 또 바뀌었네. 건당 보험료가 30이고 사고 시 지급액이 100만 원인 보험이네요. 아, 리스크 프리미엄 붙었구나. 20만 원 붙었네. 그쵸? 공정보험료 10만 원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20만 원이 붙은 그러니까 총 보험료 30만 원짜리 보험 계약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익은 무조건 오는 거고 한 명이 되면 30 수익에 90% 확률로 지급을 빵원 해주니까 30만 원 수익을 얻지만 10% 확률로 마이너스 70만 원. 왜냐하면 30만 원 받은 다음에 다시 100만 원 지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두 명이랑 계약을 하면 자, 건당 30 수익일 확률이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수익이 날 확률이 1%. 그러니까 둘 다 저기 불이 났을 경우. 그 다음에 하나만 불이 나면 건당 20만 원 수익이 나거든요. 이게 18%니까 결국 극단적인 케이스들에 대한 확률이 줄고 중간 상태의 계약이 점점 높아져요. 세 개로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윷놀이를 해도 독에 걸린 몸 중에 개랑 걸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중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는 계약 건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랜덤이면 10% 확률로 그게 내가 계약한 고객님들이 동시에 불이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건당 기대 수익에 가까운 값을 얻게 돼요. 그냥. 왜냐하면 불은 몇 집씩은 계속 나니까 그냥 확률론적으로. 이게 바로 불확실성의 제거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도 리스크 회피성이 낮기 때문에 모으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를 모아들여 버리면 리스크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풀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높은 독립적 사건을 다수 매입해서 전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데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수의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떨어지고 보험 공급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떨어질수록 보험사는 더 낮은 가격에도 공급할 요인이 생기니까 공급 요인이 늘어나고 보험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균형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회적 이익은 높아지고 파레토 개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모형에 도입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기업에 올인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잘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겠지만 그 기업이 잘 안 되게 되면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돼서 내 투자에 대한 수익은 되게 그 미니멈과 맥시멈이 되게 커요.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이니까 리스크에 직면한 거죠. 하지만 내가 내 펀드를 뭐 100조각으로 내서 여러 회사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들이 동시에 망할 확률은 거의 없죠. 어느 회사는 근데 되게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거나 망하거나 할 거지만 또 소수의 어떤 회사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쌤쌤이 돼서 여기서도 풀링이 돼버린 거죠. 수익률이 비교적 일정해집니다. 가장 극단적인 분산 투자는 뭐냐면 펀드를 죄다 코스피 상장 주식들을 전부 나눠서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그냥 그 해의 코스피 증가 횟수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실제로 그런 금융상품이 존재해요. 코스피 지수만큼 그냥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주는 겁니다. 코스피가 떨어질 정도로 큰일은 역사적으로 거의 난 적이 없거든요. 정말 공황급의 이벤트, 2008년 위기 같은 때나 가끔씩 관찰되는 거지 거의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은 상품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화재 날 확률이 독립이라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독립이 아니면 얘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독립이 아니었던 사건이 몇 개 있었죠. 일단 얼른 생각해보면 그 9.11 테러. 9.11 테러는 사실 거기 있는 입주사들이 단체로 불이 난 거죠. 한 층이 불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로 이제 그쪽에 있었던 화재 보험사들은 예상외 손실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거. 일본에서 있었던 원전 멜트다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그때도 이제 후쿠시마 전역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경우는 보험사가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이 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급 제한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런 거는 지급 안 해주는 계약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쓰나미로 인한 거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쪽은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누가 비행기가 건물에 들이박아서 건물 전체가 100층짜리 건물이 전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 계약에서는 그런 규정이 빠진 겁니다. 그냥 한 층 정도 불나고 이런 거는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예상범위 바깥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사들은, 근데 사실은 보험사들의 암묵적 커버리지도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사는 손해를 봤지만 결국은 리스크를 줄여준 건 또 사실이죠.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풀링의 메커니즘은 독립사건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이 집이 불나면 딴 집도 불날 확률이 높다. 이런 사건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보험사는 매우 큰 비용 지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단체로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거의 책 한 권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지진의 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사능 오염은 아예 이제 피해 그 정의가 안 돼 있었고, 사실 이것도 날 줄 몰랐는데 아예 이제 이거는 지급하지 않는 건데, 비행기에 박아서 나는 손실은 사실 예상되는 그 뭐랄까 피해 성격 자체는 또 규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보험 계약상의 다양한 사유로 지진의 일에 관해서는 보험사는 거의 지급한 돈이 별로 없지만 9.11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들, 천재지변으로 인한 독립성 파괴, 즉 쓰나미로 인해 화재가 다발한다든가 아니면 사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치적 사건, 거시경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산투자예죠. 아무리 분산투자를 했다고 해도 거시경기 자체의 문제로 다수 기업이 동시 파산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을. 아무튼 이런 독립성 파괴 역시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이라 역시 보험사들은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면책 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이 리스크까지 포함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제거 가능한 위험은 제거하고 있고 제거 불가능한 위험은 재분배함으로써 위험 기피도가 높은 주체로부터 위험 기피도가 낮은 주체 혹은 위험 기피도가 낮아진 주체에게 이제 위험이 이런 비재화가 재분배됨으로써 사회 전체 편익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슬라이드 얼마 남았지? 자, 오늘 시험지 확인을 해야 돼서 이게 지금 104 애매하게 남았네. 일단은 그러면 이걸 그냥 마저 하고 쉰 다음에 시험지 그걸 할게요. 해설을 할게요. 자, 사적 정보. 이건 비대칭 정보 얘기입니다. 일단은 사적 정보라는 거는 특정인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공적 정보, 퍼블릭 인포메이션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전 중 확률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운전할 때 사고 날 확률은 A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A의 사적 정보라고 하시죠. 반면 보험사는 A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겉보기 정보만 있죠. 얘가 뭐 몇 살이고 성별이 뭐고 뭐 이런 거. 뭐 사고 이력 있으면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험사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통계학을 동원해서 저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 사고 날 확률이 어느 정도야 라고 분류하면서 이제 사고 확률을 추정하죠. 직접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중고차 시장. 이건 뭐 되게 유명한 사례죠. 레몬마켓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만약에 겉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식별 불가능한 두 가지 차가 있는데 두 가지 중고차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퀄리티가 좋은 차예요. 근데 다른 차는
겉보기에는 요 타입 A인 좋은 차랑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하지만 내부가 썩었어. 뭐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 이러면 공급자는 알죠. 그러니까 딜러는 압니다. 중고차 딜러는 이 두 차가 중에 어떤 게 퀄리티가 높은지 알아요. 근데 수요자는 퀄리티를 몰라요. 자, 따라서 수요자에게 입장에 이 차가 타입 A냐 B냐는 공급자의 사적 정보죠. 수요자는 자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그널을 보고 그냥. 다음에 이제 보험 얘기,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험 가입자, 겉보기엔 그냥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사고율이 낮은 사람이야. 실제로는 퀄리티가 높은 운전자예요. 타입 B는 정말 사고 나기 딱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험자는 몰라. 그러니까 보험사는 모르는데 보험 가입자는 알죠. 보험 가입자의 사적 정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데 이것의 결과는 꽤나 비효율적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자, 판매자한테 사적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얘기죠. 구매자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매자는 이 상황을 감안해서 타입 A일 수도 있지만 B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 금액을 제시하겠죠. 둘의 사익 금액. 그러면 당연히 낮은 퀄리티 놈은 이득을 보니까 걔는 얼씨구나고 팔겠지만 타입 A는 퀄리티에 걸맞지 않은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안 팔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결국 저품질만 나오게 돼요. 이게 다시 소비자한테 인지되면 가격이 추가로 낮아지죠. 그러면 결국은 퀄리티 높은 상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품질 상품 시장으로 그냥 통일돼 버립니다. 야, 가면 그냥 다 타입 B야. 다 그 썩은 차들만 있어. 겉보긴 번지를 하지 다 썩었어. 근데 수요자는 그러면 편익 감소죠. 왜냐하면 나는 중고차 시장에서 퀄리티가 좋은 차도 합당한 가격에 거래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선택지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놈만 남게 되는 비대칭 정보가 있을 때 이걸 나는 모르지만 비대칭 정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 때문에 품질이 낮은 놈만 남게 되는 상황을 레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빛 좋은 개살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역선택으로 중고차의 기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타입 B 나쁜 자동차만 유통이 되고, 이 경우 타입 A 퀄리티 좋은 차는 거래율이 낮으니까 이건 정말 이제 딜러 친구한테 딜러가 야, 좀 매물 있어 사 이래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사게 되는, 말 그대로 사적인 시장으로 그냥 유통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번엔 보험사가 이제 역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향이 다른데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 라는 걸 알면 당연히 이제 타입 A, B 사이의 가격을 제시할 거고, 그러면 타입 A는 가입 안 하죠. 내가 왜? 내가 얼마나 방어 운전인데 이러면서 안 하고, 타입 B는 얼씨구나고 하겠죠. 야, 내가 그래도 매년 접촉사고 3번씩은 내는데 이 정도면 합당한 가격이다. 남는 장사네? 이러면서 할 거라고요. 그쵸? 결국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입 B 같은 사고 많이 난 게 확실한 사람들만 열심히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 다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으로라도 이걸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사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측은 어떤 케이스인지 직접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관찰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 간접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입자 프로필을 보니까 한 명은 19세고 남자고 스포츠카를 갖고 있고 접촉사고 이력도 있어. 아, 타입 B일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이제 비싼 보험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40세 여성 미니밴 무사고 뭐 이런 다양한 걸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사고 날 가능성이 낮은데 타입 A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완전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오해 사기 딱 좋은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 방어 운전자였어. 그리고 이거는 아닐 것 같지만 정말 이 사람은 터프거리였어. 그러면 지금 사고 안 났죠. 그렇지. 이제 한 번 내면 대박 사고를 내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크리닝 이런 식의 판단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꾀죄죄하고 뭐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막 이러면 뭔가 뭐 불성실한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많지만 틀릴 때도 있죠. 어차피 이건 간접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보니까 수능 점수가 되게 낮아. 아, 바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스크리닝에 쓰이는 이 사적 이 시그널을 통한 정보 판단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시 그 사회적 손실, 후생 감소를 결국 유발하게 됩니다. 언제나 정답은 뭐냐면 자기의 퀄리티에 합당한 가치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방이 다 이득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케이스들은 정보가 유통이 완벽히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인 거예요. 또 하나는 평판입니다. 레푸테이션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 좋은 쪽은 좋은 특성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타입 A, B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어떤 딜러가 이거 타입 A예요 라고 팔고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거래하고 막 평판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됐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걸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좋은 거래, 굿 딜을 많이 했나 보다 생각해서 그 사람 말을 믿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가 개인 딜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점 브랜드화되고 있죠. 워낙 이게 속인 경험이 많은 시장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악명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믿고 샀다가 막 2년 뒤에 배터리 나가고 막 2년 뒤에 뭐 정비소 갔더니 어떻게 이런 걸 타고 다녔어요? 뭐 이런 얘기 라디오 사연에서 종종 듣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점점 이제 그 평판을 확보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그냥 정직한 거래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전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만약에 사적 정보를 가진 축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선택 가능한 행동이 사적 정보가 그러니까 드러나지가 않아. 대표적인 게 사무직이 노동하는 겁니다. 컴퓨터 들여다보고 사장님이 보기엔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클릭하고 있고 막 드래그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엑셀을 하는 건지 업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을 하는 건지. 그게 사적 정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만약에 알고 보니 카카오톡이었어. 친구가 채팅하고 있었어. 월급 누팡이었어.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계약대로 월급을 계속 받겠죠. 그 기업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로 인한 비효율에 의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니까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이제 실제로 약정한 에포트를 그러니까 노력을 지출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계속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동기 왜곡이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걸 일반화하면 주인 대리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어떤 목적을 이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위임을 했는데 대리인 같은 경우 사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방금은 좀 윤리적으로 되게 명시적인 예를 들었지만 미묘하게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이제 그 전문 경영인을 선임을 해서 결국은 그건 주주들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해라라는 대리인을 선임한 거잖아요. 사장은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버리는 겁니다. 기업은 크게 되는데 대신 수익률은 그에 비해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리인, 즉 그 전문 경영인은 그럴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계약직이라서 이 회사에 평생 있을 거 아니고, 근데 나는 이력서에 한 줄 남는 거죠. 이런 기업을 3년간 운영했음. 근데 이게 이펙트가 있으려면, 즉 다음 딜에서 더 많은 연봉을 제안받거나 더 좋은 회사에 가려면 회사가 유명해야겠죠. 근데 이익이 높아서 유명해지진 않거든요. 매출이 높아서 커져야 유명해지니까. 아니면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행동.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달라지죠. 물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 기업한테 좋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주주가 원하는 바랑은 약간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보험 같은 경우 과다한 사고 발생, 내가 보험 몇 개 들었는데 막 과다하게 사고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뭐지 실손보험 같은 거 들어서 병원에 이제 중복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이 되어 있었지만 한때 여러 개 가입하면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 막 지급하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병원에서 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이라도 존재하게 만들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엔 예민하니까 그 과다한 사고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측면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제는 타입 B한테는 되게 매력이 적어요. 타입 A한테는 어차피 사고 발생 거의 안 나는 애니까 이런 애한테는 되게 매력이 있는 옵션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래서 B 가입의 유인은 낮추고 A 가입 유인은 높이니까 이제 레몬 마켓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 성과급이나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바꾸는 것 같은, 그리고 스톡 옵션 같은 걸 바꾸는 건 아예 그냥 너도 주인의 일부가 되라. 너도 주인의 대열에 합류해라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공유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톡 하는 직원이야. 근데 내가 우리 주식의 그 주식도 갖고 있어. 스톡 옵션도 갖고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놀면 회사 안 좋아지고 나도 그럼 내 스톡 옵션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성과급도 비슷하죠. 너한 업무량에 따라 줄 거야. 그 업무를 많이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이런 대응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하게 되고 남은 시간에는 지금 중간 시험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나중에 맨 후반부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란 상품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번 문제는 표를 채우는 거죠. 기본적인 이제 뒤에 이어질 모델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들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계산하면 엑셀로 돌리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분수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하셨으면 칼럼당 10점으로 부여해서 총 100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단 이제 산수가 틀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2건 정도까지는 그대로 감점 없이 그냥 갔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틀리면 1점 정도, 1, 2점 정도 감점을 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스케치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라. 자,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을 스케치하는 문제인데 이 기업은 진입을 검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입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까지가 이 기업의 의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에버리지 베어러블 코스트는 진입해 있는 기업이 고려하는 부분이죠. 매몰 비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한데,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진입해 있다면 픽스트 코스트는 매몰 비용이죠. 하지만 진입해 있지 않다면 지불 안 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의사 진행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설명 없이 이제 간혹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이 기업은 내가 보기에는 이 문장상 기업이 진입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진입해 있는 경우라고 상정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진입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그 내가 이거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문항에서 이 상황을 판단 못했어.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했다면 점수가 그 감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공급선에서 마지널 코스트, 에버리지 코스트 만나는 지점이 500에서 550 사이에 나타났는데 목적 변수인 이윤값도 여기선 계산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보면 550에서 590이 이윤이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지널 코스트 표를 작성할 때 한쪽으로 몰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용은 매몰 비용이지만 이미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급곡선을 도출하는 거니까 공급곡선을 도출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마지널 코스트,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만 쭉 그린 경우는 그것도 감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감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공급곡선을 식별해내야 되는데 식별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최윤주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잘 충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명확하게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제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1번에 C 손익분기 가격, 생산 중지 가격 그리고 최적 생산량을 도출해라. 요 세 개를 각각 3포인트로 배정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배정하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표 내 정확한 값이 없을 경우 범위를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범위를 기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점 정도 감점이 있었습니다. 표 작성에 따라서 P equal MC equal 50인 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MC표를 사이값이 아닌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한계값을 표 사이값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550에서 590 사이에 P는 MC가 위치하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봤을 땐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려까지 한 답안들이 존재하므로 이 답안을 일단 만점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약간씩 그 점수의 편차를 뒀어요. 최적 생산량이 500에서 550에서 590 사이에 있으므로 이때의 에버리지 코스트,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의 범위를 고려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최저점이 나오니까 최저점 기술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 43.64보다 약간 낮은 점일 텐데 뭐 거기까지는 뭐 점수의 평가를 뭐 차등을 두진 않았고요. 다만 최적 생산량이 550에서 590 사이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닌 답안과 차별을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익분기 가격을 물어봤고 생산주지 가격을 물어봤고 최적 생산량을 물어봤으니까 그에 대한 수치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시 안 하고 뭐 어떤 상황 수량에 해당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기술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점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 잘못된 표나 그래프를 그린 경우 그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 예를 들어서 에버리 코스트 미니멈이 43.64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도출됐어. 거기서 감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 기반해서 그 숫자를 정확히 냈다면 이거는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문제를 찾는 문제는 제대로 푼 것이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윤주 학생이 작성한 답안입니다.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버리지 최저점 코스트의 최저점 43.64, 그 다음에 에버리지 베리얼 코스트의 최저점 20만 원 생산주디 가격이죠. 그리고 최적 생산량은 550에서 590 사이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도달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윤을 직접 비교했고 많은 답안들이 또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레브뉴의 교점을 찾았습니다. 1번의 D, 이 기업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라. 일단 지금 그 손익분기점이 43.64인데 현재 가격이 50이죠. 이윤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 그냥 일반론만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보다 높다면 진입할 것이고 아니라면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만 기술할 경우에는 감점이 있었고요. 거기에 일반론 자체도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감점을 했습니다. 7에서 8점 정도 감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을 잘못 기술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의 최저점보다 작으면 높으면 진입할 것이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게 그 예가 되겠죠. 1번의 T, 서동현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기업은 진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은 가격에서 상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음 1번의 E, 현재 위기업과 동일한 기술의 기업 100개가 상품 X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 공급 곡선을 도출해라. 그러니까 단기 산업 공급 곡선이죠. 정확히는. 자, 이미 진입해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에버리 여기서의 픽스드 코스트는 매몰 비용이 되죠. 따라서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의 최저점까지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의 미니멈 포인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 감점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100개가 있으므로 가로축은 수량이 100배로 뻥튀기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3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서 수직주까지 100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가격은 100배 하면 안 되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점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100개가 있다는 부분은 구두로라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그 가로축이 100배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서동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죠. 에버리지 베리얼 코스트부터 고려한 이유를 같이 나열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케일이 100배가 됐다는 걸 명시하고 그래프에서도 명시했고 문장 중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1의 F, 이 산업의 장기 공급선을 스케치하고 근거를 설명해라. 여기서도 구체적 수치가 필요하죠. 구체적 수치는 에버리지 코스트의 미니멈 43.63 포인트입니다. 이 명시돼 있어야 되고요. 단 다른 문항에서 명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포인트를 뭐 A라고 부르거나 B라고 부르거나 뭐 아무튼 다른 식으로 부른 다음에 그걸 재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50원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수평선으로 그려놨는데 그 수평 포인트 50이면 그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수평선이 되냐인데 기업들의 진입과 탈퇴가 어떻게 수평의 공급 곡선으로 귀결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핵심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면 5점 감점. 설명을 했는데 되게 막연하게 설명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기업의 진입 퇴출로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건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5점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감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기 산업 곡선을 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우상향하는 MC 커브를 여기다도 그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오류죠. 그리고 장기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을 그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딴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감점이 크게 있었습니다. 아마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서동현 학생의 답안이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수요 공급이 어떻게 수평 공급 곡선을 만드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입과 탈퇴를 통해서 이 곡선이 이동하는 메커니즘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왜 항상 43.63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답안입니다. 자, 그 다음 1의 G. 가격에 대한 공급 탄력성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탄력성 부분에서 배웠었죠. 위에 답을 보면 이제 그런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견해인지 답변의 근거에서 논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1번의 2에서 구한 단기산업 공급국선과 1의 F에서 구한 장기산업 공급국선의 탄력성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원론적인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론적인 기술은 뭐 정도에 따라서 얻은 답변의 근거에서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감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신임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이제 일단 가격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정의 내리고 곡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로 뭐 완전 기울기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평탄할수록 탄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답안을 비교하면서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대응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번 무차별 곡선이 지금 예산선 3개와 함께 제시되고 있죠. 자, 1번 문제는 최적 소비 지점을 표시해라. 그래프상에 표시해라라는 건데 A1과 A2는 사실 A1을 정확히 풀었으면 A2도 세트 메뉴예요. A2도 못 풀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A1이 맞으면 A2도 맞고 혹은 A2가 맞으면 A1도 맞았습니다. A3가 문제죠. 그래서 A3에서 A1, 2, 3를 A1, 2의 5점을 A3의 5점을 배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1, 2는 대체로 거의 다 맞추셨는데 A3를 이 포인트에 쓰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지복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틸리티 보세요. 여기는 400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해도 600인데 사실은 요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A3는 저 가운데 점입니다. 이윤석 학생이 그린 그래프죠. 2의 B. 상품 1, 2가 각각 예산선 1과 2 사이에 소득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열등적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래서 상품 1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5점, 상품 2에 대해서 설명한 파트가 5점이 배정됐습니다. 간혹 답은 맞긴 한데 상품 1은 열등제고 상품 2는 뭐 정상제다. 딸랑 그것만 쓰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해야 되죠. 근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4점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윤석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상품 1이 열등제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량이 적어지니까. 상품 2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정상제다. 라고 기술하고 있죠. 2의 C. 현재 예산선 2다. 상품 2의 가격이 2배 올랐을 때, 상품 1이 아니에요. 2예요. 2의 가격이 2배 올랐을 때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표현해라. 그래서 새 예산선, 즉 가격이 상품 2만 2배가 됐을 때 새 예산선을 잘 그렸느냐. 그리고 그때 최적 소비 지점이 잘 표현이 됐느냐가 5점이었고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분리에 대한 부분에 5점을 배정했습니다. 이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슬러츠키식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힉스 방식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분리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즉 그 유틸리티 커브가 2개가 나오는데 어느 쪽에 맞춰서 그 가격 비율에 맞는 평행선을 긋느냐에 따라 답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X1에 대해서 푼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3점 감점을 했습니다. 정확히 풀었을 경우를 전제해서. 서동학생의 예입니다. 이제 그래프가 지저분해져서 따로 그렸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보시면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예산선에서 상품 2의 가격이 2배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때 소비 지점이 여기인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학생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기존의 그 가격 비율을 여기다 갖다 댔죠. 그렇게 해서 대체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이쪽에다 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요 바뀐 뒤에 예산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이걸 차이를 소득 효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대체 효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3의 A.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보석의 특별소비세를 소비자한테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가정하에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요트 대신에 보석으로만 바꾼 거죠.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상황에서는 조세 기착 때문에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게 되죠. 실질적인 조세액을 덜 부담하게 됨으로써 결국 정부의 의도는 소비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였는데 엉뚱한 공급자가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많이들 잘 쓰셨어요. 김희연 학생의 답안도 잘 쓴 답안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3B인데 이 시장의 수요가 과시적 속성에 지배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 자, 베블렌제는 그 유용성에 포함 추가해서 과시 속성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용성만 따지면 수요법칙이 성립하겠지만 과시 속성은 희소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희소성은 통상적으로 가격이 높을수록 강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품이 과시 속성이 강하다면 오히려 더 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찬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이 그전에는 합리적인 가격인 보석도 많아서 누구나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특소세를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쉽게 살 수 없는 상품이 됐어. 그러면 이제 보석만 갖고 다녀도 와, 저 사람 봐. 저 귀한 걸 갖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그 만족감이 수요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면 오히려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수요 법칙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탄력성, 이 경우에는 뭐, 그러면 과시속성에 지배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뭐 공급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성을 비교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탄력성을 비교하는 건 수요 법칙 자체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근원적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걸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몇 분이 시도를 하셨는데 그래프 자체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뭐 서플라이 커브야 뭐 변함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디맨드 커브가 우하향한다고 한다면 케이스가 둘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빨간 디맨드랑 까만 디맨드로 봤을 때 둘은 다이내믹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보세요. 만약 이 상황이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안정적인 균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빨간 라인이 이렇게 그려서 초과 수요가 되면 빨간 라인으로 되면 올라가요. 그렇죠? 초과 수요니까. 사람들이 더 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만 라인이 말이 됩니다. 까만 라인인 경우에는 내려가거든요. 그래도 초과 공급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를 매겼을 때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전제가 아예 근원적으로 수요 법칙이 워낙 강력한 전제라 그걸 기반하고 있었던 논의가 되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수정할지는 사실 저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조세 부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매력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조세가 잘 거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 딴 데로 떠나버리는 그런 액션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조세 귀착은 공급자도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가격을 다운시켜 줌으로써 그걸 맞춰줄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팔리니까. 어쨌든 이 경우는 잘 거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블렌즈의 속성에 대해서 잘 기술했으면 오케이. 일단 1차적으로 오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로 잘 이어서 설명하면 온전한 답안이 되고요. 어떤 경우 베블렌즈의 속성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부분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 해설이고요. 기초통계, 김희연 학생의 마지막 답안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기초통계를 보시면 엄청 잘 봤어요. 나 이렇게 잘 볼 줄이야. 너무 얕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출석력도 이렇게 높은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력자들께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70점이나 돼요. 210점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다소 높은 편인데,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받고 한 분인가가 결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내가 그러면 도대체 상위 몇 %인지 궁금하다 라는 분들은 이제 이 모니터 자를 대고 자기 점수를 이렇게 그어. 150점 맞았어? 라고 하면 여기서 자를 90도로 올려요. 여기서 다시 90도로 꺾어. 여기 센치가 몇 대 몇으로 내분되는지 보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죠. 70 몇 %. 그럼 내가 상위 70 몇 %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분포에서 이 평균 이하의 하위권 분들은 이제 특히 심하게 이쪽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꿈도 희망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구제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시험을 심하게 망친 학생들이 잠재적인 대상이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으신 분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잠재적으로는. 근데 이 룰을 설명 들어보시면 왜 평균으로부터 한참 아래쪽으로 먼 쪽에 이 암묵적 대상, 실질적 대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기말 시험의 일정 비율을 중간 시험 점수를 대체해버립니다. 어떻게 대체할 거냐면 중간 시험 평균으로 감가상각을 해버릴 거예요. 기말 시험 점수를.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을 10점 맞아서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학생이 기말 시험을 정말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90점 받았다. 만약 이걸 그대로 해버리면 이 학생은 후반 성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수가 안 좋겠죠. 하지만 이 구제제도를 적용하면 기말 시험의 90점에 81%인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여기서 있는 모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이에요. 73%에 해당되는 그 중간 점수를 로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10%였던 점수를 73%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죠. 다만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말 시험이 100점에 수렴해야 돼요. 수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중간 시험 점수는 평균으로 수렴하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말 시험이 100점에 만점에 수렴하면 내 중간 점수는 평균에 수렴하게 되면서 중간 시험은 잘 본 것도 아니고 못 본 것도 아닌 상태지만 기말 시험은 엄청 잘 본 거죠. 만점이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 점수가 좋아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중간 시험을 여러분들의 그냥 점수와 이 방식으로 재계산해 본 중간 점수를 둘 비교해서 높은 걸 자동 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안 하든 그냥 기말 시험에 최소한만 닿으면 됩니다. 지금 시험 못 보신 학생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말 시험의 성취가 높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꿈도 희망도 없었는데 기말 시험에 정말 분발해서 되게 잘 본 케이스들이 몇 년에 한 번 있습니다. 몇 년. 대체로는 소소한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달성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발버둥을 쳐서 기말 시험 만점을 맞아도 개선될 수 없는 상황과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에 되게 좋은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을 충분히 잘 본 학생들, 만점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 시험 만점 받았으니까 기말에 널널하게 해야지. 그래도 잘 볼 거야 라는 안이한 마음에 이제 그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평가도 좋아요. 학생들이 뭐 이거 있어서 좋았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 못 본 학생들 하는데 지금 못 본 학생 중에 뭐 언어적 장벽이라든가 뭐 여타 이해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뭐 장기 결석이 있었다든가 뭐 아무튼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상담을 미리 해주세요. 미리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점수가 나오고 나서는 객관적 사유가 아니고서는 점수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이야기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다 했고요.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너무 많이 맡아버린 바람에 채점을 정말 가혹한 조건에서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채점하는데 10 더하기 10이 얼마더라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 총합 집계할 때 너무 새벽에 가지고 제가 합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그 개별 점수들 있죠? 그거랑 합이 맞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내용 당연히 주관식 채점할 때는 그 정신으로는 채점 못해요. 근데 이 산수는 좀비 모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산을 할 때 좀 제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주의해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점수들의 총합이 그 껍데기에 있는 총합과 같은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채점에 의문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남아서 저한테 와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의문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시험지 제출하시고 퇴실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